신난다. 경기도 한 마을에 이응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효심이 깊은 소년이었습니다. 응천의 아버지 이판서는 덕망 높은 관료였고 어머니는 자상하고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응천에게는 3살 어린 동생도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응천이 12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응천과 동생은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판서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2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관직 생활을 하면서 집안을 돌보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1년 후 이판서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응천아,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하려 한다. 너희를 제대로 돌볼 사람이 필요하구나. 예, 아버님. 응천은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계모는 정씨였습니다. 35의 나이로 전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 이응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 씨는 아이들에게 친절했고 집안 살림도 잘 꾸려나갔습니다. 이판서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재혼하고 석 달이 지나자 정 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가 관아에 나가 있을 때 정 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친아들에게는 흰 쌀밥에 생선구이, 나물, 국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응천과 동생 응달에게는 보리밥에 김치만 놓였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는? 응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쌀이 귀한데 모두에게 흰쌀밥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응주는? 응주는 몸이 약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건강하니 보리밥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차별은 심해졌습니다. 응천은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이판서가 집에 있을 때는 완벽한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이판서 앞에서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은밀히 응천을 협박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면 응다리를 더 괴롭히겠다. 응다리를 생각한다면 입 다물고 있어. 응천은 어린 동생을 지키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응천과 응다리는 눈에 띄게 여위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판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천아, 너 왜 이렇게 여윈 것이냐? 정 씨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응천이가 요즘 공부에 열중하느라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제가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응천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챙겨야 한다. 예, 아버님. 응천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응천은 충분히 먹지 못해 성장이 더뎠습니다. 응다리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주 아팠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다리가 쓰러졌습니다. 형아, 배고파. 응천은 동생을 안고 울었습니다. 응달아, 조금만 참아라. 형이 꼭 음식을 구해올게. 응천은 몰래 집을 나가 이웃집에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밥 한 공기를 동생에게 몰래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 씨에게 들켰습니다. 이놈이 감히 몰래 음식을 가져오다니. 정 씨는 응천을 때렸습니다. 앞으로 한 번이라도 이런 짓을 하면 응다리를 집에서 내쫓겠다. 응천은 눈물을 삼키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
응천이 15이 되던 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정 씨의 귀중한 비녀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 판서가 재혼 선물로 준 값비싼 금비녀였습니다. 정 씨는 온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내 비녀가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어? 그리고 그녀는 응천의 방에서 그 비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응천이 내가 훔쳤구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왜 내 방에 있는 것이냐? 사실 그것은 정 씨가 미리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돌아왔을 때 정 씨는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서방님, 응천이가 제 비녀를 훔쳤어요. 뭐라고? 제가 아무리 잘해주려 해도 응천이는 저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서방님이 주신 귀한 비녀를 훔쳐서 팔려고 했대요. 응천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비녀가 응천의 방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판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응천아,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정말입니다. 아버님, 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응천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이 판서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응천아, 내가 정말로 하지 않았다면 왜 증명하지 못하느냐? 아버님, 나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잠시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응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다. 잠시 외가에 가서 지내거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자. 하지만 응천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응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응다리는 여기 남아야 한다. 아직 어리니까. 응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하지만 이 판서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응천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응다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응달아, 형이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참고 있어라. 응천은 동생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뒤에서 정 씨가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외가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더 험한 것은 응천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나를 믿지 않으셨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외가에 도착했지만 외가의 사정도 어려웠습니다. 응천을 오래 머물게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응천아, 미안하다.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렵구나. 15살 소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응천은 여러 곳을 떠돌며 품팔이를 했습니다. 농사일을 거들고 땔감을 날랐고 온갖 굳은 일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절이나 빈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배고픔에 외로움에 원망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러던 어느 날 응천은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응천의 사연을 듣고 말했습니다.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정의를 되찾고 싶다면 힘을 길러라. 힘이라뇨? 지식의 힘, 지혜의 힘이다. 내가 강해져야 내 동생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 응천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응다리를 구하고 계모에게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응천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마을의 서당 선비에게 부탁하여 몰래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을 외우고 역사를 배우고 법률을 익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응천은 이제 18이 되었습니다. 더는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공부로 단련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 3년 동안 은자 50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응천은 고향 마을에 돌아왔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주머니, 응다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 불쌍한 아이. 계모한테 온갖 구박을 받으며 지낸단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응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은요? 이 판서님은 요즘 병이 깊으셔서 거의 집에만 계셔. 관직도 내놓으셨어. 계모는 어떻게 지냅니까? 정씨가 집안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지. 이 판서님이 병드신 후로는 더 심해졌어. 자기 아들만 챙기고. 응천은 모든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응천은 변장하고 장사꾼으로 위장했습니다. 댁에서 귀한 약재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게 좋은 인삼이 있습니다. 정 씨는 요즘 남편 이 판서의 병이 깊어져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판서가 일찍 죽으면 재산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천은 품질 좋은 인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100년 묵은 산삼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어떤 병이라도 낫습니다. 정 씨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얼마요? 은자 50냥입니다. 비쌌지만 정 씨는 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응천이 판 것은 진짜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만 비슷한 다른 뿌리였고 약효는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천이 정 씨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산삼은 매우 귀하니 반드시 혼자 하나를 다 드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삼을 자기 혼자만 먹었습니다. 아들 응주에게도 응다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응천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님, 응천입니다. 이 판서는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응천이냐? 내가 이렇게 컸구나.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응천은 3년 전에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아버님, 계모가 비녀를 제 방에 숨긴 것입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응천은 당시 하녀였던 사람을 찾아내어 증언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하녀는 정 씨가 비녀를 응천의 방에 숨기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응다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님은 아십니까? 응천은 응다리의 비참한 생활을 설명했습니다. 이 판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속았단 말이냐? 하지만 이 판서는 병이 깊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응천아,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응천은 마을의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이 판서의 옛 동료였습니다. 제가 고발할 것이 있습니다. 응천은 정 씨의 모든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응천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인들의 증언,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장부의 불일치. 원님은 즉시 정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내 죄를 알겠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 죄도. 이 증거들을 보아라. 원님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정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마님께서 도련님께. 하인이 먼저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응다리의 증언이었습니다. 계모는 저와 형을 굶겼습니다. 형은 저를 지키려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형을 몰아냈습니다. 정 씨는 발버둥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단지. 단지 무엇이냐? 나는 내 아들을 챙기고 싶었을 뿐이야. 순간 정 씨는 자신이 자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님은 엄중하게 판결했습니다. 정씨, 내 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처 소생을 학대한 죄. 둘째, 거짓 고발로 무고한 아들을 쫓아낸 죄. 셋째, 남편을 속이고 가산을 낭비한 죄. 넷째, 인륜을 저버린 죄. 이 모든 죄를 합하면 너는 곤장 50대와 함께 이 집에서 쫓겨나야 마땅하다. 정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리고 이 집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아들은 너를 따라 나가야 한다. 정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곤장을 맞은 후 정 씨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아들 응주를 데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삶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양반 집안의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일을 할 줄도 몰랐고 돈을 벌 방법도 몰랐습니다. 아들 응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귀하게 자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정 씨는 처음으로 보리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니, 보리밥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추운 길거리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했습니다. 제발, 밥 한 그릇만. 하지만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저 여자는 의붓자식을 학대한 악녀래. 저런 여자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어? 정 씨는 자신이 응천과 응다리에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 씨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삼, 내 집, 내 비녀. 그녀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 씨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 나는 부인이야. 나는 양반집 부인이라고. 그녀는 거리를 배회하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저 바보 여자 좀 봐. 전에는 그렇게 거만하게 굴더니. 정 씨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응천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응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밥 좀. 정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러운 옷에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응천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과 동생을 굶겼던 그 사람, 거짓으로 자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 동생을 학대했던 그 사람. 이제 그녀는 거지보다 못한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응천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떡 한 조각을 꺼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정 씨는 떡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독한 계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바보일 뿐이었습니다. 응천은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응천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판서는 진실을 알고 난 후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에 짐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응천아,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믿지 못했구나. 아버님,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응다리는 형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이 돌아왔구나. 나는 형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어. 응달아, 형이 약속했지. 반드시 돌아온다고. 정 씨의 아들 응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구나. 우리가 누린 것은 모두 정당하지 못한 것이었구나. 응주는 응천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왜 찾아왔느냐?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 그리고 제가 모른 척한 것에 대해. 응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잘못된 것을 배웠고 왜곡된 사랑을 받았다. 응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돕겠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응천은 응주에게 작은 돈과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응주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정 씨는 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절에 거두어졌습니다. 스님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정 씨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매일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절 마당을 배회했습니다. 내 아들, 내 집, 비녀. 몇 년 후 정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응천은 그 소식을 듣고
작은 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때 우리 집안의 일원이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응천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좌절의 순간 끝이라 생각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정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결국 그 선택권은 오롯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응천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